우리는 프라하성의 정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왕실 정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원의 깊숙한 곳에는 페르디난드 1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 안나 왕비를 위해 건설한 여름 별궁이 있다고 해요. 당시로는 드물게 왕비 개인을 위한 독립 건축물로 프라하에서 사랑의 의미로 지어진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물로 여겨집니다. 안나 왕비는 안타깝게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 정원과 여름 궁전은 이후에도 기억을 위한 건축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빛 장식이 있는 철제문은 덩굴과 태양 문양, 그리고 반복되는 기하 패턴의 장식들이 있는데 이는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의미한다고 하고, 철과 금의 대비는 연금술의 핵심 개념인 변환과 완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출입문은 프라하성의 여러 관문 중 가장 의미가 공명한 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프라하성의 정문으로 도시에서 국가로 들어가는 경계를 상징하는 장소이지요. 신성로마 황제였던 마티아스 황제의 이름을 붙인 이 문은 체코 국기와 EU 깃발이 펄럭이고 근위병이 지키고 있어요. 국가 의례나 외교 행사 시 사용되고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관광객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왕과 귀족들의 문이었다면 현재는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통과하는 배타적 권력의 문이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여 제2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장을 빙 둘러 건물들이 서 있고 중앙에 분수대가 위치한 이런 양식은 우리가 오스트리아 멜크 수도원에서 봤던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중심에 있는 분수는 광장의 정확한 중심축에 있어서 권력의 균형점을 보여주지요. 이 성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위에 서 있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1686년 바로크 시대 조각가 히에로니무스 콜의 작품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콜 분수로 불리우는데, 분수 꼭대기에 서 있는 인물은 헤라클레스입니다. 고대 신화 속 영웅으로 혼돈과 악, 위협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이지요. 왕궁 한가운데에 이런 조형물이 세워졌다는 건 왕권과 국가가 혼란을 제압한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인데, 당시 보헤미아 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가는 질서, 권위, 통치의 정당성을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뒤쪽에 둥근 흰 건물은 성 십자가 예배당인데요. 외형이 둥근 이유는 완벽함과 영원성의 상징으로 왕이 공식 행사 직전에 잠시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은 거인들의 문입니다. 문 위에 보이는 조각은 싸우는 거인들이고요. 고대 신화에서 거인은 혼돈과 야망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제압하는 존재는 바로 질서와 권력과 신의 의지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이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쪽은 혼돈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면 신, 왕, 국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제2광장의 분수대에 헤라클레스가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네요. 아까는
아까 우리 집 거기 야단 치지 말고 살자. 왜 하는 거야? 그래. 좋다, 좋아. 이 문은 요새의 성문처럼 닫힌 느낌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서도 위압적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과시용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숨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질서의 중심이다. 바로크 시대 권력의 전형적인 태도이지요. 프라드차니 광장입니다. 프라하 성 단지의 서쪽인데요. 이곳은 성의 내부에서 도시 프라하로 시선이 열리는 지점이지요. 이곳에 서면 자연스럽게 아래쪽 프라하 시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른쪽의 건물은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인데요. 르네상스 건축물로 검은색 스그라피토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최고 귀족 가문의 궁전으로 세속 귀족 권력의 상징물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동상은 토마시 가리그 마사리크라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닌 철학자, 사상가 출신인데요. 왕의 성 바로 옆에 왕이 아닌 지도자의 동상이 서 있다는 것은 체코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갔음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와.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이제야. 우리는 성 비투스 대성당이 있는 제3중정으로 향합니다. 성 비투스 성당은 이름부터 특별한 성당으로 체코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 사람, 즉 초기 기독교 순교자인 비투스와 체코 수호성인이자 민족의 상징인 바출라프, 체코 최초의 주교인 아달베르트의 이름을 모두 사용한 정식 명칭은 성 비투스, 성 바출라프, 성 아달베르크 대성당으로 이를 줄여서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 불리웁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체코의 신앙 왕권, 민족 정체성을 모두 담은 공간이지요. 그 시작은 10세기 초 보헤미아 공작 바칠라프가 성 비투스의 성유물을 모시기 위해 작은 로마네스크 교회를 건설하였는데 체코 국가가 이 성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44년 카르 4세는 보헤미아 왕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프라하를 제국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유럽 최고 수준의 대성당 건설을 명령하게 되지요. 프랑스 고딕 양식을 도입하여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첨탑을 건축하는 등 성당은 제국의 위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선언이자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건축물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종교개혁, 재정난 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600여 년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현대적 기법인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밤이되면서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시기에 최종 완공되어 중세에서 현대까지 이어진 체코 역사 그 자체가 새겨진 건물입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오늘날 종교 행사 장소 및 국가 공식 행사 장소로 또 관광객에게 개방된 체코의 최고 문화유산으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성당으로서 체코의 왕관이 씌워지고 민족의 기억이 보관되며 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된 장소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거 다 삭도 돼.
포장할까? 엄청 길게 나왔네요. 땡큐예요. 엄청 길게 나왔네요. 아니 거기 저 앉아서 찍어서 배가 나왔는데 배가 나왔는데 앉아서 찍어서 엄청 길게 나왔어요. 우와 다리가 이렇게 길다는 말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프라하성 보안궁으로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그림은 중세에서 근세 초기의 프라하의 도시 전경도입니다. 블라디슬라프 홀은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건축가 베네딕트 레이트에 의해 고대의 말기와 르네상스 초입에 과도기적 불작품입니다. 기둥 없이 넓게 뻗은 공간과 꽃처럼 갈라지는 늑골 천장 등 중세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왕실의 공식 행사가 있었고 또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시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헤미아 왕국의 귀족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현대에는 국가적 전시나 의전 행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국가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1618년 프라하성 투척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당시 황제 마티아스는 비교적 온건했으나 그의 후계자로 내정된 페르디난트 2세는 달랐는데요. 페르디난트의 목표는 제국 내 모든 개신교를 뿌리 뽑는 것이었지요. 보헤미아 개신교 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브로우모프와 후로프의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거나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보헤미아 전역의 분노가 들끓었고 개신교 귀족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23일 아침 프라트차니 성의 보헤미아 청사에는 황제를 대리하는 2명의 가톨릭 총독과 서기관 파브리키우스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개신교 탄압의 상징이었지요.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보헤미아의 미래는 없다. 귀족들은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보헤미아 반란의 시작이었지요. 보헤미아 반란은 곧 전 유럽의 종교적, 정치적 갈등과 얽히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인 30년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켰지요.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유럽의 질서를 재편한 역사적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프라하 성 내에 짧고 좁은 길의 인형의 집처럼 알록달록하고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황금소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아기자기한 집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페이스가 아직 안 왔다고. 그래서 난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기 기다리고. 처음 이곳은 금박 장인들이 거주하던 판자집들이 있던 곳이지만 16세기에 들어와 성을 지키는 포병의 숙소로 바뀌면서 성벽의 붙박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1세기가 지난 17세기 루돌프 2세 때는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사와 과학자들이 살았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인 황금소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었어요. 1950년까지 이곳에 시민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는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들어서 있고 집과 붙어있는 성벽에는 갑옷과 무기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20세기엔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대표적인 작가로는 노벨상 수상자였던 시인 야로슬라브 사페르트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또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막내 여동생이 살고 있던 22번지에서 함께 살며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벽에 넘버 20이라고 쓰여진 이 집은 황금소로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집이기도 합니다. Nice to meet you. 이제 우리는 성 투어를 마치고 시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카페에 들러 현지인들과 섞여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여행의 묘미는 이렇게 한가로이 현지의 분위기에 묻혀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곳의 별미로 여겨지는 굴뚝빵집도 찾아봤어요. 굴뚝빵을 만드는 방법도 유심히 바라보고 대부분 굴뚝빵에 속을 크림 등으로 꽉 채운 것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속이 빈 굴뚝빵의 바삭거림이 궁금해서 속이 빈 것으로 주문하였어요. 역시 바삭거림이 아주 고소함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프라하 성이요. 이제는 안녕. 프라하는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될 거야.